1881년 미국 한 남자가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가필드. 미국 20대 대통령이에요. 이 미국 20대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총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이 사람은 왜 암살당했을까요? 이 가필드 대통령이 있었던 당시의 미국은 역관주의라는 행태가 만연했을 때예요. 이게 뭐냐면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직, 모든 공직, 하위직까지 모두 다 임명할 수 있다. 이른바 공직이 전리품이다라는 인식이 바로 역관주의예요. 그래서 이 가필드 대통령은 자신의 파벌을 잘 챙기지 않았나 봅니다. 배신감을 느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암살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당시 부통령이었었던 한 사람이 미국의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 사람은 아서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요, 역관주의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추진돼서 법제화됐었던 게 바로 펜들턴법이라는 겁니다. 이는 계파, 특정 계파에 의해서 공무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 공무원은 시험으로 선발하자. 이른바 직업공무원 제도, 현대 직업공무원 제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작점이 바로 미국의 펜들턴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국에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 대통령을 보자마자 당황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넙죽떡 엎드립니다.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얘들 멍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시기 1880년 조선, 한 남자가 일본으로부터 귀국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홍집. 조선의 정치가이자 일본에 파견된 사신단인 수신사의 일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손에는 한 책이 들려 있습니다. 바로 청나라 사람 황준센이 썼었던 조선책략. 이 조선책략을 가지고 오지요. 당시 중국 청나라 사람 황준센은 조선에게 야, 니들 조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드바이스, 즉 계책을 줄게 라는 이 조선책략이라는 글을 쓴 겁니다. 이 조선책략 글을 김홍집이 가지고 왔는데 당시 조선 조정에서 야, 이거대로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찬반의 갈등이 아주 크게 벌어지게 돼요.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느꼈나 봐. 러시아가 침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아야 돼, 니들 조선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삐리리 나라와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해야 된다. 어떤 삐리리 나라와 수교 맺어야 돼. 김홍집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 네 국가와 수교 맺어야 돼 라고 느꼈나 봐. 그때 아니라고 느낀 사람도 있었어요. 이 아니라고 느낀 사람들은요, 당시 영남 지방의 만여 명의 유생들이 상소문을 쫙 진짜 엄청나게 길게 왕에게 올립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 나라와 수교를 맺는 것은 절대 불가하옵니다 라면서 반발했었던 겁니다. 그 내용 잠깐만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삐리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조차 없는 나라입니다. 아니, 이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수교를 맺고 친구를 맺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나 봐. 그리고 러시아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 우리가 견제할 그런 필요성이 지금 딱히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당시 조선 고민하겠죠. 뭐라고? 이 국가와 수교를 맺을지 말지 고민하겠죠. 수교를 맺을까 말까 조선 정부의 선택은 맺자 결심합니다. 바로 이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과 수교를 맺는 게 우리나라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었던 겁니다. 그렇게 미국과 수교를 맺은 조선은요, 사신단을 미국에 파견합니다. 바로 보빙사라고 불리는 사신단이에요. 이 사신단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예법을 갖춰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넙죽 엎드립니다. 그래, 이게 앞서 봤었던 아서 대통령이었었던 거예요. 조선에서 온 보빙사라는 사신단이 미국의 대통령을 접견하는 장면이었었던 겁니다. 보빙사라고 불리는 미국에 파견한 사신단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쭉 보니까 조선 사람도 있고 뭐 중국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한 서양인이 있습니다. 왼쪽 두 번째 보니까 외국 사람 있잖아요. 서양인.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퍼시벌 로웰이란 사람이에요. 앞에 이름이 좀 그러니까 성만 부르겠습니다. 예, 로웰이라는 이 사람은 어쩌다 여기에 합류하게 되었나? 이 로웰은 약간 좀 호기심이 많은 인싸 느낌의 사람이에요. 글쎄 뭐 MBTI 검사해 보면은 뭐 한 ENTP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 로웰이란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었는데 일본이란 국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일본을 갑니다. 일본을 갔더니 더 미지의 국가가 있어요. 조선이란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갔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보빙사의 일원이 됩니다. 이 로웰이라는 사람은 조선 땅에 머물면서 보고 들은 바를 정리한 글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글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우리를 표현하는 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이렇게 서양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썼었던 표현이에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평화로우면서 그래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런 국가가 아닐까라는 표현 같죠? 정말 그런지 이 사람의 글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침의 나라라는 조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선조인 고구려의 정열과 힘을 전적으로 상실한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니었네. 예,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표현은 신비롭긴 한데 뭔가 좋은 느낌보다는 얘네들 아침에 계속 늦잠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비몽사몽하고 있구나. 아, 그래요. 당시 조선의 무기력하고 어리버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조선이란 국가는 전 세계에 좀 무지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서양의 국가들과 이제 막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 있었거든요. 서양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기력하면서도 어리버리했었던 모습으로 보였겠죠. 이런 게 묘사되어 있었던 겁니다. 약간 웃픈 현실이죠. 뭐예요? 지금 이런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이 당시 조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다시 아까 로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로웰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렇게 관측하다가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것 같은 행성 같은 별 어떤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정체가 불분명해서 행성 X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딴 천문대를 남겨요. 그리고 머지않아 죽습니다. 이 로웰 천문대에서 활약했었던 1930년에 클라이드 톰보라는 사람이 이 행성 X의 정체를 밝혀내요. 바로 명왕성이에요. 예, 이 명왕성은 어찌 보면은 로웰이 발견했었던 조선서의 모습, 미지의 세계 같으면서도 침체되어 있는 이런 어둠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2022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표현하는 문구 중에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코리아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죠. 여러 많은 풍부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풍부한 컨텐츠, 다이나믹한 우리의 모습 덕분에 한류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BTS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기생충이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문화의 현상들,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바야흐로 한국 문화 전성기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의 문화를 동경하면서 K-드라마, K-팝 열광하고 있죠. 그래요. 다이나믹 코리아는 우리에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공부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공부한 다음에 이제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뭐 취업 준비해야 되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뭐 스펙 쌓고 이런 한도 끝도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취업을 어찌어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죠? 아니야. 이제 뭐예요?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집값, 부동산 너무 비싸네? 야, 이거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은데? 그래. 집을 구매를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뭐 자식 낳아야 돼요. 그러면 또 똑같이 자식 무한 경제.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OECD 기준 우리나라는 통계를 보면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예.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어떤가요? 출산율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최하위입니다. 예. 이러다가 대한민국 소멸되겠습니다. 자살률이 1위고 출산율이 최하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걸 의미하죠.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자살. 그리고 내 자식에게 이런 사회에서 살아나라고 자식을 낳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인 거죠. 작년에 큰 히트를 쳤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죠. 바로 오징어 게임이 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은 그 속에서 상금 456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경쟁을 합니다.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냉혹한 현실,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의 단면이 아닐까. 자, 그러면 지금 2022년의 대한민국은 앞서 로웰이 제시했었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아니겠네요.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계속 펼쳐지는 바로 또 다른 행성 X,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날의 슬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